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는 아주 기초적인 어텐션의 컨셉 정도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셀프 어텐션이나 마스크드 어텐션, 멀티헤드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같은 정말 다양한 어텐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강의인 트랜스포머에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좀 RNN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의 어텐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RNL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 바틀렉 프로블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코더 RNN 특히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서 이 소스 센텐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의 정보를 표현하게 됩니다. 즉, 그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단어가 몇 개가 되었든, 그게 몇 개의 토큰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든 상관없이 단 하나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로 모든 문장을 표현해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로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어, 이렇게 예시 사진에 있는 것처럼 단어가 4개 정도 되는 경우 이렇게 단어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담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우리가 단어 하나가 아니고 정말 긴 예를 들어서 문장 하나, 문단 하나, 책 하나 의 정보를 담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쉽지가 않겠죠. 이제 문장이 길어질수록 이런 모든 정보를 딱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에만 담을 수는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바틀렉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틀렉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어텐션이었습니다. 어텐션이라는 거는 한국어로 말하면 집중이라는 뜻이죠. 정말 이 집중이라는 단어의 뜻에 걸맞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의 히든 스테이트들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디코딩하고 있는 단어에서 우리가 현재 지금 디코딩하고 있는 그 타임 스텝에서 그 인코더의 단어들 중 어느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좀 명시적으로 나타내서 모델링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교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첫 번째 단어를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한다면 이 문장을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 첫 번째 단어를 우리가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를 예측하려고 할 때 이 네 개의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어텐션을 해서 봐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1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좀 그 컨셉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저 인코더 스테이트와 인코더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이 디코더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비교해서 우리가 그것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시밀라리티 스코어를 구할 수가 있고 그거를 다시 일정의 확률 분포로 만들어줄 수가 있으면 이 확률 분포와 이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이 히든 스테이트 값을 웨이티드 썸에서 그러니까 이 확률 값에다가 이 벡터를 곱한 것들을 더해서 어텐션 아웃풋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어텐션 아웃풋을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컨캣해서 이제 하나의 벡터로 만든 후에 그것을 어떤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 거친다던가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줘서 그것을 아웃풋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어텐션의 정말 간단한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디코더의 매 과정마다 매 스텝마다 반복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각각의 단어를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인코더 스테이트의 어느 부분에 어텐션을 주어야 하는지 어텐드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을 매 스텝마다 반복하면서 이제 디코딩을 하게 되는 방식이 이 시퀀스 투 시퀀스에 어텐션을 적용한 모델의 구조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디코딩, 사실 저희가 이제 인코더 RNN과 디코더 RNN을 따로 구현한 다음에 그거를 컨캐터네이션 하는 식으로, 코딩캣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모델을
인코더의 아웃풋을 이제 디코더의 인풋으로 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모델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단순히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이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저 마지막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뿐만 아니고 이제 인코더에서 나온 모든 아웃풋들이 그러니까 인코더에 있는 모든 히든 스테이트들이 다 인풋으로 들어가야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인코더의 모든 히든 스테이트들을 다 저장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 히든 스테이트들과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저 비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얼마나 비슷한지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시밀러리티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한데, 이제 조금 나중에 이따 보겠지만 보통 이제 내적 아니면은 좀 어떤 러너블하게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살펴볼 테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히든 스테이트들과 어떤 시밀러리티를 구하기 위한 그런 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ttention output이라는 것은 인풋 중에 어느 부분에, 인풋의 히든 스테이트 중에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은 저 인풋 히든 스테이트에 있는 저 벡터들의 웨이티드 썸을 이제 직접 우리가 아웃풋을 찾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으로 인해서 정말 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태스크의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더 좋은 성능에서의 향상을 가져와줬고, 이 어텐션의 작동 원리 자체는 사람이 번역을 하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어텐션을 보면은 소스 센텐스를 이전에는, 그러니까 어텐션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소스 센텐스, 그러니까 소스 문장을 그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의 모든 정보를 담아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 번역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일종의, 어떻게 인간으로 보자면 이 소스 센텐스를 모두 한 번에 모여서 번역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매 스텝마다 이 소스 센텐스를 다시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어텐션 아웃풋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그렇게 이런 다시 확인하는 식의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이 번역을 하는 방법과 유사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을 통해서 버틀렉과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을 해결을 했는데, 이 디코더 이 모델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약간 레드넷이나 아니면 나중에 뭐 세그멘테이션 할 때 뭐 유넷을 다룰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유넷에서 있는 그런 스킵 커넥션의 구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그런 스킵 커넥션은 아니지만, 이게 왜냐면 이거 웨이티드 썸을 해주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히든 스킵 커넥션의 구조는 아니겠지만, 뭐 일종의 그런 베리언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런 베리언트로 본다면 이거를 디코더의 각 스텝에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로 이어지는 쇼컷을 제공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도 해결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attention은 interpretability, 그러니까 해석 가능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explainable AI, 그러니까 XAI라는 그런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의 관점에서 이거를 좀 본다면, 이게 attention이 각 소스 센텐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디코딩을 할 때,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디코딩 스테이지에서 그 인풋 센텐스의 어느 부분을 주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attention distribution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디코딩하고 있는 저 죄송합니다. 디코딩하고 있는 저 단어가 이 source 단어들 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각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디코더의 각 스텝이 어느 부분을 주목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지를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텐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봅시다. 우리가 RNN과 지금 사실까지 지금 다뤄본 것은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그 구조 위에다가 어텐션을 붙이는 건데, 이제는 어텐션 자체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설명을 드릴 때는 이 키 쿼리 밸류라는 그 세 가지 굉장히 어텐션에서에 있는 핵심적인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런 용어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인코더 스테이지의 히든 스테이트, 디코더 스테이지의 히든 스테이트로 좀 설명을 했어요. 이 보통 이 어텐션을 설명할 때 이 키랑 쿼리, 밸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뭐 데이터베이스나 뭐 백엔드 그런 것들을 다뤄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한 용어일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용어 자체는, 물론 이 컨셉 자체는 여기서 따온 게 아니긴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의 디자인에서 많이 따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키와 밸류 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실 뭐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의 지식이 없는 분들이라도 뭐 일종의 어떤 파이썬에서의 딕셔너리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파이썬의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키와 밸류 쌍으로 이제 자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일종의 쿼리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쿼리를 날리면 그 쿼리에 해당하는 키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리턴하게 되는 그런 일종의 자료 구조, 아니면 뭐 그런 값을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어텐션 자체도 뭐 아까 보셨을 때 이거를 조금 이 구조를 보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펜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 펜이라는 쿼리를 날렸을 때는 우리가 이 펜에 해당하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어텐션이 아니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였다고 한다면 이 펜에 해당하는 이 밸류를 우리가 리턴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0.7이라는 이제 키, 펜이라는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0.7이기 때문에 이 0.7이라는 밸류를 리턴해줄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펜이라는 쿼리가 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제 좀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텐션에서, 그러니까 이거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런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쿼리와 키를 다 벡터로 나타내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든 우리가 모든 데이터는 다 일종의 벡터, 적어도 스칼라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특히 이것을 어떤 벡터로 나타낼 경우 이게 완전히 같은 값의 벡터가 있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겠죠. 뭐 가장 비슷한, 뭐 여러 가지 뭐 이것도 모델링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가장 비슷한, 가장 가까운 그런 벡터를 찾아서 리턴을 해준다던가, 그 밸류를 리턴해준가 라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은 이 펜과 이 키, 이 I have a pen이라는 저 키에 있는 각각의 벡터들과의 유사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면, 이 유사도를 가지고 이 밸류들을 웨이티드 썸을 해서 이 쿼리의 밸류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펜과 영어 펜이 가장 높은 시밀라리티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이 0.1과 꽤나 가까운, 다른 값들에 비해서 0.1과 꽤나 가까운 그런 값들을 리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밸류 자체가 하나의 스칼라기 때문에 좀 이게 납득이 약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일종의 벡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웨이티드 썸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사실 그거를 저희가 시각화를 해서 보여드릴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이 밸류에 대한 웨이티드 썸을 커리의 밸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웨이티드 썸 할 웨이트, 그리고 그 웨이트를 구해야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보통 쿼리와 키의 시밀라리티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의 이 어텐션 구조를 그 키 쿼리 밸류의 구조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키와 밸류 쌍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키와 밸류를 따로 구분짓지는 않고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뭐 따로 구분지어서 여기에다가 어떤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서 따로 키와 밸류 그런 벡터를 바꿔줘서 우리가 이걸 컨시더 하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키와 밸류를 같은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의 벡터로 이제 가정을 했고, 쿼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디코딩 하고자 하는 단어에 대한 인베딩 혹은 히든 스테이트죠.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쿼리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키위 밸류 쌍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 밸류 쌍에다가 쿼리를 날려줄 건데, 날려주려면 우리가 시밀라리티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시밀라리티를 먼저 구하고, 시밀러리티가 이제 어텐션 스코어에 해당이 되겠고, 이 어텐션 스코어는 사실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겠지만은 사실 이게 어떤 확률 분포 합이 1이 되고 모든 값이 0보다 큰 그런 확률 분포의 확률 성질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소프트맥스나 여러 가지 어떤 수학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일종의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웨이티드 썸에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웨이트로 하는 인코더 RNN,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이제 인코더 RNN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웨이티드 썸에서 어텐션 아웃풋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서이 보여드린 이 그림을 조금 더 정갈하게 표현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이니셜 디코더 스테이트 S0에서 이제 각각을 이렇게 시밀러리티를 구한 것이 E고, 이것을 소프트맥스를 칠한 것이 A, 어텐션 스코어겠죠.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이겠죠. 사실 이것도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용어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뭐 이것도 어쨌든 스코어라고 할 때도 있고 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때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이 확률 분포, 그러니까 확률 분포로 나타낼 때 그 소프트맥스 레이어 이후에 그 값을 나타내는 그런 노테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히든 스테이트를 어텐션 스코어는 저 스칼라일 테니까 저거에 대해서 곱해주고, 저걸 각각 웨이티드 썸 해서 여기는 플러스로 웨이티드 썸 해서 C1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것을 다음 히든 스테이트로 컨캣을 해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당연히 전부 다 어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혹은 다 프로덕트, 소프트맥스, 덧셈,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 미분 가능하고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어디에다가 집중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이 We are eating bread라는 저 키커리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집중할 단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만약에 이게 뭐 제가 어디 얻는지를 모르겠네요. 뭐 스페인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스페인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위에 해당하는 거라면 이 위에 대한 이 웨이트가 훨씬 더 높게 나와야겠죠.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어텐션 웨이트에 대해서 따로 슈퍼바이즈를 하지 않습니다. 이 슈퍼바이즈 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우리가 GT, 그러니까 정답을 이제 부여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 값이 높아야 돼 라고 여기다 답을 정해주고 거기다 로스를 흘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것을 이 디코딩 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그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를 학습시킬 때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학습을 시키다 보면 이 어텐션 스코어가 이 집중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이랑 유사해진다. 정말 이 모델이 잘 학습이 된다면?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실제로도 뭐 그렇게 학습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텐션 웨이트를 뭐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돼 라고 모델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 어텐션이라는 것 자체가 디프렌시에이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자동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텐션 웨이트, 어텐션 스코어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행이 아니, 이 칼럼이, 각각의 열이 이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was signed in August 1992, 막 이런 각각의 단어에 대한 이 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라는 쿼리를 날렸을 때 여기에는 요 부분에 가장 집중을 많이 했고, 이 유로피안 이코노믹 에리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단어의 순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디프렌트 워드 오더를 이제 잘 잡아내면서 이렇게 업데이션을 하더라. 그래서 저 부분에 있는 값들의 정보를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우리가 디코딩을 하더라라는 이제 부분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이 왜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
최소한 어디에 집중을 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번역이 나온다면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은 할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어텐션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실 조금 다른 이제 주제에 대해서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 아래는 여태까지 다뤘던 거는 이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구조 위에다가 어텐션을 올린 구조였어요.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그리고 사실 이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 트랜스포머는 이 리커런트라는 그런 모델 구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에다가 인풋에다가 토큰을 하나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토큰을 다 넣어준 다음에 그걸 병렬적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트랜스퍼가 왜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아래는 리커런트한 구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좀 다가가는 이제 과정을 우리가 좀 거칠 텐데, 이제 그 과정을 좀 살펴보는 그런 초입에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리커런트한 그런 모델링과 어텐션 모델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랭귀지 모델링 혹은 시퀀셜, 저게 오타가 났네요. C가 아니고 T인데 시퀀셜 모델링을 할 때 어떤 요구되는 그런 바람직한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뭐 아까도 계속 저희가 시퀀셜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Continuous Stream, Parallelization, 그 다음에 Long Memory,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컨티뉴어스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결국에는 저 인풋의 오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오더를 반영하고 그것들이 계속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우리가 모델링에서 반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 패러랄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딥러닝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저 인풋 시퀀스를 처리하는 과정을 병렬화를 시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롱 메모리, 우리가 LSTM에서도 좀 다뤘던 내용인데 결국에 롱텀의 그런 메모리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리커런트 모델들을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니어 인터랙션 디스턴스라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RLN 같은 경우에는 좀 왼쪽에서 차례차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그 떨어진 만큼 우리가 가야지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멀리 떨어진 단어들 사이의 의존성은 이제 모두들이 잘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베리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고도 하는데, 예, 사실 뭐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 사실 LSTM 같은 것으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들,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 저 리니어 인터랙션 디스턴스라는 것은 RNN 자체의 그런 그 구조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들이 어느 정도는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하진 못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그런 모델 자체의 구조가 가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이따가 좀 보면서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넣어놨는데, 반면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진 단어라고 하더라도 이제 서로의 의존성을 모델이 잘 학습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병렬화가 이제 쉽지 않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는 이제 그 이전 타임 스텝에 의존을 합니다. 즉,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어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먼저 계산을 마친 후에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병렬 처리를 절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RNN은 이 모델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깊이가 그렇게 깊진 않지만 RNN 자체가 깊이를 그렇게 깊게 가져갈 수가 없는 모델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 FC 레이어 MLP를 어 그 센텐스 랭스만큼, 그 횟수만 그
랭스만큼의 횟수를 이제 계속해서 리커런트하게 돌려줘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 커질수록, 특히 이 데이터셋에서 하나의 문장, 하나의 시퀀스 데이터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학습 속도가 매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그리고 다 프로젝트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병렬화가 좀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이따가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좀 이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디스커션 과제로 이제 이거 디스커션 과제의 답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이거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다뤘던 그런 RNN, 그러니까 리커런트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좀 출발된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RNN에다가 어텐션을 다는 게 아니고 그냥 어텐션만 써보자라는 이제 주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어텐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문장 안에서도 서로를 봐야지만, 다른 부분을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모델링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쿼리와 키 밸류를 모두 같은 값으로부터 가져오고, 즉 자기 자신한테 쿼리를 날리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데, 이 왜 셀프 어텐션이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여태 썼던 그런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의 그런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코딩 스테이지에서 주로 썼던 모델링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코더 스테이지에서는 그냥 우리가 어텐션을 적용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인코딩을 했어요. 이런 방식을 조금 바꿔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텐드하는 과정,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풋 센텐스의 시퀀스, 그러니까 인풋 센텐스나 시퀀스의 어떤 각각의 그런 토큰들이라고 할까요? 토큰들에 대한 그런 인터랙션 정보들을 우리가 모델링 하면서 우리가 더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리커런트 모듈을 제거하고 셀프 어텐션만을 쌓아서 NLP의 빌딩 블록으로 사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이제 저희가 디스커션 과제로 제시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먼저 인풋과 아웃풋, 이 인풋과 컴퓨테이션으로 이제 크게 나눠져 있는데, 먼저 인풋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풋은 쿼리 벡터, 인풋 벡터, 키 매트릭스, 밸류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벡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쿼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키와 밸류가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풋 벡터와 키 매트릭스, 밸류 매트릭스로 나눠져 있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키와 밸류는 하나의 쌍입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소스로부터 가져와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키가 뭐가 되고 밸류가 뭐가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소스로부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키와 밸류가 되어야 하는, 우리가 쿼리를 날리고 싶은 그런 인풋 벡터들로부터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인풋 벡터들로부터 우리가 학습이 되도록, 그러니까 키와 밸류를 좋은 키와 좋은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매트릭스, 웨이트 매트릭스인데, 저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웨이트 매트릭스들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시면, 밑에 컴퓨테이션에 보시면,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키와 밸류 벡터들을 저런 식으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nx개의 그런 벡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dx 차원에서 dq 차원, 사실 이게 오타예요. 이게 q가 아니고 k여야겠죠. 왜냐면 q는 쿼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dk 디멘션만큼의 이 키 벡터, 그 다음에 dv만큼의 밸류 벡터 우리가 프로젝션을 시켜서, 그리고 그것을 키와 밸류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각각을 잘 학습이 될 것을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쿼리와 키, 밸류를 같은 값으로 가져오는 것이 셀프 어텐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 쿼리 벡터도 따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 쿼리 매트릭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똑같이 Q는 X, W 언더바 Q 이런 식으로 해서 쿼리 벡터들도 하나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뭐 X3가 Q3에 해당하고 X2가 Q2에 해당하고 X1이 Q1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사실 시퀀스 투 시퀀스를 봤을 때는 쿼리를 하나씩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디코딩 스테이지에서도 어떤 리커런트 모델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쿼리를 하나씩밖에 날릴 수가 없었는데 한 타임 스텝에 근데 그 리커런트한 그런 관계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병렬적으로 이 쿼리를 날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이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때도 이 스코어를 계산할 때도 한 번에 멀티플리케이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이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적으로 보통 우리가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정말 여러 가지 스코어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프로덕트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너럴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웨이트를 하나 가중치 행렬 곱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정말 제너럴하게 이것의 쉐이프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컨캐터네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초이스 그냥 어떤 디자인 초이스에 가깝고 뭐 어느 것이 잘 나올지는 우리가 해봐야 알겠죠. 근데 대부분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은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논문에 있었던 저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릭스를 구해줍니다. 각각의 이제 쿼리에 해당하는 쿼리 E11, E12, E13는 이 Q1에 해당하는 이 시밀러리티 매트릭스일 거고, 그러니까 Q2에 해당하는 매트릭스는 이 부분, 그러니까 Q3와 각각의 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겠죠. 이런 식으로 다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주고 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줍니다. 소프트맥스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 아실 것 같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면 이거를 각각의 저 값들이 사실 이 다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이게 확률 값이라는 보장이 없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어떤 노멀라이즈 되어 있는 값이라고 해도 만약에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일단은 마이너스 1이라는 어떤 네거티브한 값을 가질 수가 있고 당연히 이것들은 합이 1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로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웨이티드 썸을 해줘야 하는데 이 웨이티드 썸을 할 때 결국에는 이것이 어떤 컨벡스 썸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의 합이 1이 확률 분포로 만들어질 수가 있도록 각각의 웨이트가 이 소프트 하는 역할을 이 소프트매스 펑션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값 정말 간단한데 각각의 값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한 다음에 그거를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줍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 익스포넨셜 함수 자체가 치역이 0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모든 것이 양수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단조 증가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고 큰 값들 사이의 그런 경향성을 또 반영할 수가 있으며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큰 값일수록 더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정의역의 값이 더 커질수록 리니어하게 커질수록 이 치역의 값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그 치역의 값이 익스포넨셜하게 커지기 때문에 더 큰 값들 정의역에서 더 큰 값들이 훨씬 더 큰 값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맥스인 건데 사실 그래서 하드맥스라고 하면 보통 그냥 최대값만 이제 뽑아내는 그런 것이고 사실 이거는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큰 값을 더 크게 해주는 그런 경향성 때문에 소프트맥스라는 이름이 붙은 것인데 뭐 사실 그거는 뭐 좀 트리비얼한 얘기고 결국에는 이것을 일종의 확률 분포 값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쿼리에 해당하는 값들은 이제 E13, E1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해줄 것인지도 중요하죠. 사실 요 방향으로 해줄 수도 있고 이 가로 방향으로 해줄 수도 있고 세로 방향으로도 소프트맥스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요 값들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해주고 요 값들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해주고 요 값들에 대해서 각각 노멀라이즈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요 값들 요 값들 요 값들 요 값들에 대해서 각각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매트릭스의 형태로 보지 않고
이 부분들, 그러니까 각각의 쿼리에 대해서 약간 디코딩 스테이지에서 날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각의 쿼리에 대한 밸류를 얻는 것이 목표니까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약간 자연스럽게 이 세로축을 기준으로 해서 소프트맥스를 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사실 이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뭐 나중에도 지금에도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그 뭐 이제는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 매트릭스를 만들어주고 각각에 해당하는 어텐션 웨이트들을 곱해줘서 프로젝트 해준다는 걸 이렇게 곱해준다는 거 있죠. 그래서 각각이 요 쿼리에 코레스폰딩 하는 각각의 어텐션 웨이트들일 것이기 때문에 쿼리와 이 키에 해당하는 코레스폰딩 하는 어텐션 웨이트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V1을 이 스칼라 값들에 대해서 각각 곱해주고 그 다음에 서메이션을 해주면 Y1 여기는 Y2, Y3, Y4로 각각 쿼리에 코레스폰딩 하는 그런 어텐션 값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어텐션에 대한 설명을 잠시 다뤄봤고, 잠깐, 정말 간단하게만 다뤄봤고, 이 permutation invariance라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트랜스포머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왜 그 테크닉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여태 배웠던 RNN, 어텐션, 어떤 CNN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 permutation invariance라고 하면 정말 단순하게 말해서 인풋이 들어오는 순서가 달라지더라고 해도 이 아웃풋의 순서만 바뀔 뿐이지 이 값은 동일하게 나오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프가 사실 이 그 두 그래프가 뭔가 달라 보이지만 위상 동형이죠. 그러니까 동형입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이 어떤 이 노드들이 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같고, 이 각각의 노드들의 연결되어 있는 엣지의 웨이트들도 결국에 상대적인 웨이트들도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같은 색깔에 대응을 시키면은 결국에는 이것들은 결국 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노드들이고 똑같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어 그래프거든요. 그래프인데 사실 이거의 어드저센시 매트릭스, 그러니까 인자평결은 당연히 이 형태가 다르겠죠. 근데 이 형태를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정말 바람직한 어떤 펑션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들을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뭐 이것을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는 것이 좀 직접적으로 맞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값을 내뱉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값, 이 순서가 바뀌더라도 각각의 이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블의 값은 바뀌지 않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에 대해서 이 파란색에 대한 더한 값, 그러니까 이건 5가 되어야 하고, 이건 7이 되어야 되고, 이건 뭐 21이 되어야 되고, 여기 9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은, 라고 하는 역할의 함수가 여기서 있다면, 이 함수 역시도 각각의 이 노드들에 대해서 여기는 노란색이니까 21, 여기도 파란색이 5였으니까 여기도 5. 이런 식으로 똑같이 우리가 같은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노드라면, 같은 인풋을 가지고 있는 노드라면, 이 아웃풋의 순서만 바뀔 뿐이지, 값은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함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사실 이것이 어떤 그래프 상에서 이제 정의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퀀셜 데이터도 하나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게 첫 번째가 첫 번째 노드고, 첫 번째 그 토큰의 첫 번째 단어가 첫 번째 노드고, 디펜던시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두 번째 단어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두 번째 단어의 디펜던시는 세 번째로 연결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일정의 그런,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런 마르코프 체인과 비슷한 그런 어떤 그래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텐션을 생각해 보면은,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과연 permutation invariance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permutation invariance 한다는 특성을 이 attention에다가 적용을 시켜본다고 한다면, 이 Q1과 Q2의 순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각각의 값이, 그러니까 해당되는 Y1과 Y2의 값이 똑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Q1이 여기도 이동하더라도 여기에 Q2의 자리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쭉 거쳐서 나오는 값은 결국에는 이 Y2에 해당하는 자리에 Y1의 값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당연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결국엔 이 어텐션은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입니다. 그죠? 어텐션은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 하다는 특징이 이 시퀀셜 모델링에 적합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RLN을 생각해 보면 아까부터 계속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인데 I have a pen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I have a pen이라는 문장과 뭐 I have pen have I a pen 이라는 문장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퍼뮤테이션 된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다른 인풋들을 우리가 같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가 각각의 이 토큰들, 각각의 아웃풋들이 각각의 아웃풋들을 동일하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아니겠죠. 아닐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RNN 같은 경우에는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리커런트한 모델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어떤 시퀀셜 모델링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어텐션이 그런 특징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CNN에서도 되게 비슷한 그런 관점들이 있어요. 이 스페이셜 인베리언스라는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징이 이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와 이퀴베리언스라는 특징입니다. 사실 이 두 특징이 굉장히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스페이셜 인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 이미지에서의 고양이의 위치가 이동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 특히 어떤 클래시파이를 하고 싶은 그런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뭐라고 할까요? 똑같은 레이블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야겠죠. 이런 특성을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인버리언스 하다고 할 수 있고 결국에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까지 달고 있는 잘 학습된 CNN은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 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는 아니고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이큐베리언스 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큐베리언스 하다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이 고양이가 트랜슬레이션 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함수의 아웃풋 자체도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되어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인풋에서의 트랜슬레이션을 우리가 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똑같은 트랜슬레이션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집과 같은 2차원의 어떤 피처를 가정할 수밖에 없고 사실 2차원 피처 맵에서의 상황이겠죠. 그래서 2차원 피처 맵에서의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미지가 트랜슬레이션 됐다면 그 피처 맵도 코레스폰딩 하는 피처 맵의 값들도 똑같이 어, 트랜슬레이션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특성이 트랜슬레이션 이퀴베리언스입니다. 사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CNN에서 두 번째 강의에서 디스커션 과제로 나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맥스플링을 쓰는가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그런 토론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튼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스페이셜 인베리언스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를 다룰 때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디스커션 과제는 다음과 같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미 수업 시간에서도 공지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